자, 다음 글씨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는 프로그램적인 개념은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외국 애들은 그냥 데이터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valu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메모리상의 공간을 뜻해요. 벌써 용어가 심상치 않죠. 혹시 웨이퍼라고 들어보셨나요?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가끔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반도체 공정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이걸 웨이퍼라고 해요. 그 재질이 실리콘이에요. 자, 주저리 길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도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체라는 게 있어요. 도체는 전기가 흐른다. 그 다음에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 뭐 도체라고 하면은 뭐 구리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부도체는 고무 같은 게 있겠죠. 이 중간쯤에 있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는 전기가 반만 흐르는 거다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특성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애를 반도체라고 해요. 근데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그 동그랗게 생긴 웨이퍼 있죠. 실리콘. 얘가 열을 가함에 따라서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흐르는 거는 면적의 구애를 받지는 않아요. 티끌만큼의 공간만 있어도 거기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이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는 걸요, 숫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를 1로 보기로 하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으로 보기로 해요. 이 반도체, 이 원판이요. 이거 갖다가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는 걸 만들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장 장치거든요. USB, 하드디스크, 기타 등등. 우리가 파일이라는 거를 저장하는 매개체가 이걸로 만들어지는데 얘가 전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이진수만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그란 원판 하나면요. 전기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꼴랑 2개밖에 정보를 표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요. 한쪽 면에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 또 한쪽 면에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 11, 10, 01, 00 총 4개의 정보가 표현 가능하죠. 반으로 또 쪼개면요. 이진수 4개예요. 자, 이진수가 2개면은 4개의 정보가 표현되고요. 이진수가 4개면 2, 4, 6, 8, 8개죠. 2, 4, 8, 16. 16이죠. 이게 공간이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단위는요, 2, 4, 8, 16, 32, 64, 128, 256, 512, 1280 이런 식으로 계속 2배씩 커져요. 우리가 흔히 그 100메가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100메가가 아니에요. 1000메가가 1기가라고 부르잖아요.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가 아니고요. 1024메가바이트가 1기가예요. 컴퓨터는 1000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이거를 반으로 쪼개는 게 늘어날 때마다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곱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2의 n개 만큼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쪼갤 때마다. 이거를
잘게 잘게 쪼개면은 점점 정밀하게 쪼개는 기술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동그란 원판을 옛날에는 4조각밖에 못 쪼갰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이거를 32조각으로 쪼갤 수 있게 됐다. 그럼 표현하는 정보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은 똑같은 사이즈인데 용량이 늘어요. 아니면 옛날에는 동그라미 하나만 갖다가 사용을 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 잘게 잘게 쪼개서 요만한 걸로도 이진수 2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이면은 부피가 줄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 이거를 겁나 잘게 잘게 쪼개서 사람이 보기 힘들 때까지 쪼갠 거. 거기에다가 약간의 그 전자적인 장치를 부착한 게 우리가 흔히 쓰는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메모리라고 검색하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뜯어보면 안에 이거 있습니다. 이거를 램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메모리예요.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램이 몇 기가짜리가 장착되어 있는가 정도는 그래도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내 자동차 몇 cc인지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내 컴퓨터에 램 얼마인지 모르면. 자, 요 안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전자적인 칩이 있는데 요거 하나가 그 웨이퍼 잘라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굉장히 자잘자잘한 게 쪼개져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보기에는 힘드니까 제가 이 메모리의 일부를 엄청나게 확대했다라고 가정하고 요걸 열게요. 칸이 많이 쪼개져 있으니까. 아이고. 이진수 한 개를요 1비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진수를 비트라고 불러요.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진수를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표현하려고 막 연구를 해봤더니 이진수 7개가 모이면 7개를 모이면 알파벳 한 글자를 표현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이 방식을 안시라고 불러요. 보통 컴퓨터에서 안시라고 붙으면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파벳이니까 우리는 못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0000001 뭐 이게 알파벳 A라고 치면 010 이거를 B라고 해석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에다가 그 다른 나라 언어들도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벳을 8개를 쓰자. 그래서 앞에다가 0000001이면은 이거를 A라고 읽자라고 했잖아요. 앞에가 0일 때는 알파벳 A라고 해석하고 앞에가 1이면 이거를 한글로 기억이라고 해석하자.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일본어로 어떤 글자로 해석하자 혹은 한자로 어떻게 해석하자. 즉 이 체계는 결과적으로 영어 플러스 1개 국어만 가능해요. 이거를 확장 안시라고 부르고요. 한국어에 최적화된 확장 안시는요 EUCKR입니다. 이때부터 이진수 8개를 컴퓨터에서 한 글자를 표현하는 단위다 라고 해서
최소한의 용량 단위인 1바이트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최소한의 용량 단위가 1바이트거든요. 1바이트는 글자 한 글자를 뜻해요. 근데 우리는 기억 하나 갖다가는 표현이 안 되죠. 최소한 옆에 뭐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몇 바이트예요? 하나,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컴퓨터 전공하는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외워서 졸업하는 게 있어요. 영어는 한 글자당 1바이트고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라고. 이게 전공하는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외워서 졸업을 해요.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20년도 더 된 거예요. 여러분들 HTML 코딩하면서 메타, 차셋 하면서 EUCKR이라고 넣은 적 있으세요? 우리 다 뭐라고 넣었어요? UTF-8이라고 넣었다고요. UTF-8은 다국어를 지원해요. 영어 플러스 1개 국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다 지원을 해요. 그러려면은 이진수 개수가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UTF-8은요, 한 글자를 3바이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진수 24개로 한 글자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뤄야 되는 데이터도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용량 단위도 점점 커지니까 여기에다가 1024를 곱해요. 1바이트에 1024를 곱한 거를 1kB. 1kB에 또 1024를 곱하면은 1MB. 메가바이트에 1024를 곱하면은 1GB.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에 1024를 곱하면은 1TB. 테라바이트에 1024를 보태면, 여기부터는 좀 일반적이잖아요. 피코바이트. 그 단위가 더 있어요, 뒤에.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이진법 해석이라고 이제 검색을 한 건데요. 알파벳으로 A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이진법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그 제가 웨이퍼 잘라서 메모리 만든다 그랬죠? 그 안에 이렇게 무수한 칸이 있어요. 우리가 알파벳으로 A를 적으면 컴퓨터 어딘가에 1, 0, 0, 0, 0, 0, 1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요거를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어딘가에 다 그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램이라고 하는 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하시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기록이 돼요. 자, 이번엔 B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죠. 입력 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칸에다 A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칸에 B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B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메모리 어디엔가 기록을 합니다. 아무데나 기록해요. 순서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기록해요. 1, 0, 0, 0, 0, 0, 1, 0. C를 또 입력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입력해요. 1, 0, 0, 0, 0, 0, 1, 1 이런 식으로요. 이 수많은 칸을 랜덤으로 액세스하는 메모리다 라고 해서 기억장치라고 해서 램이라고 불러요. 자, 이 램은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대신에
전원을 끄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얘를 휘발성 기억장치라고 해요. 램이요.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램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느려요. 비교 불가해요. 근데 얘는 전원을 꺼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비휘발성이라고 불러요. 하드디스크하고 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잖아요. 뭐 포토샵을 킨다거나 카톡을 킨다거나 하면 자, 이게 카카오톡의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럼 이 실행 파일의 용량이 이만큼 있죠? 이 파일을 내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램에다가 복사를 해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램에다가 복사를 해요. 그래서 램에서 실행이 돼요. 그걸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자, 내 컴퓨터에 램이 몇 기가 장착되어 있다. 만약에 16기가가 장착되어 있다. 보통 컴퓨터 쓰시면 16기가나 32기가 정도 쓰실 거예요. 나는 컴퓨터 좀 쓰는 파워 유저다 하면 32기가 정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64기가.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막 많이 실행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일로 복사된다 그랬죠. 언젠가 얘가 꽉 차겠죠. 그러면 그때는 램이 부족하면 컴퓨터는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을 대체해서 써요. 근데 제가 아까 램하고 하드디스크 중에 속도가 하드디스크가 훨씬 느리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램이 꽉 차면 하드디스크를 대신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컴퓨터 속도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업그레이드해 라고 하는 말이 속설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이진수가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는 거를 컴퓨터에서는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변수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의 어느 곳에서나 식별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변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는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지금부터 이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쓸 거다 라고 메모리의 칸을 점유하는 거고요. 할당이라는 건 여기에 실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만큼의 공간을 쓸 건데 이 공간을 이제 A라고 이름을 붙일 거다. 이거를 코딩상으로 바라고 하는 예약어를 입력해요. 기능을 갖는 단어를 예약어라고 해요. 코딩에서. 그 다음에 A라고 하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공간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다가 내가 100을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100이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거기다 기록을 해요. 이걸 선언과 할당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공간을 예약하고 그 공간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는 처리를 선언이라고 해요. 변수 이름 앞에 바라는 키워드를 명시하고 이름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의 구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죠. 그 다음에 할당. 선언된 변수에 대입 연산자 equal을 써서 대입하는 거를 할당이라고 합니다.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돼요. 반대는 없어요. 절대 반대는 없어요. 요 값을 이 변수에다 넣어라. 자, 이렇게 두 줄로 나눠지는 거를 한 줄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값을 넣어버리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변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변수를 우리가 어릴 때 뭐라고 배우냐면 변할 수 있는 수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어릴 적에 우리 x는 1이라고 한 다음에 x에다가 다시 2를 넣어라. 아무 문제 없죠. x의 값이 1에서 2로 바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x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1을 넣어라. 근데 그 x의 값을 2로 바꿔라. 라고 하면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값을 기록했다가 이거 지우고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내용을 새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값이 할당되면서 다른 값으로 새롭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 넘은 100, 넘은 200으로 바꿔라. 자, 선언이라는 거는 칸을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할 수 없어요. 자, 이 변수 이름 만들 때 규칙이 있어요. 영어, 숫자, 언더바, 달러 기호만 쓸 수 있고요.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 소문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총동원해서 만드시면 돼요. 뭐 에이지는 24, 헤이트는 175 이런 식으로요. 숫자가 제일 만만해서 숫자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my 플러스 age라고 하는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해야 될 때도 있죠. 이때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에 언더바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홈 플러스 워크를 결합하면 홈 언더바 워크. 변수 만들 때는 잘 안 써요. 그 다음 카멜 표기법. 낙타 등처럼 생겼다 그래서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위치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결합을 만듭니다. 권장해드리는 거는 카멜 표기법이에요. 왜냐면 카멜 표기법이 요즘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유행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여서 스네이크 표기법을 좀 자주 써요. 사실 뭘 쓰건 상관없거든요. 네, 회사마다 문화가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정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게 이제 UTF-8 환경이라고 했잖아요. UTF-8 환경에서는 한글도 쓸 수 있어요. 내 이름은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은 한글도 쓸 수 있는데 모든 개발자들이 안 써요. 어색해서. 자, 이 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전역 변수.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 아무 데서나 막 쓸 수 있는 변수라고 해서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뭐 아직은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개념이 확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얘는요, 제가 아까 변수는 중복 선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선언이라고 하는 게 다라는 키워드를 등장시키면서 여기다 내가 이름을 하나 정하는 걸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다 내가 num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등장을 시켰다면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또 선언할 수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돼요. 에러가 안 나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변수의 스코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무시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되게 괄시한 거예요. 쟤는 뭔데 프로그래밍 규칙을 하나도 안 따로 라고 한 거죠. 이게 열받으니까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라는 키워드는 안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저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옛날부터 다뤘던 거라서 습관적으로 발을 쓸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예제에도 꽤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혹시라도 발을 쓴 걸 보시면은 아 이거 강사님이 또 실수했네 라고 하고 그냥 흥 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뭘 써야 되느냐? 지역 변수라는 걸 써야 돼요. 자, ES5가 2015년 이전 버전이라고 그랬죠? ES6 버전부터 새로 추가된 변수 방법이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요.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 대신에 키워드만 let이라고 바꾸면 돼요. 선언과 할당이 나눠져 있고요. 그냥 다 대신에 let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통합하셔도 되고요.
자, 얘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코드 볼게요. 자, 먼저 1번 전역 변수입니다. 자, 제가 실습 예제에 주석으로 이렇게 번호로 섹션을 걸어놨거든요. 실행하실 때 이걸 한꺼번에 다 실행하지 마시고요. 요 단위로 드래그해서 실행하세요. 자, 변수의 선언과 할당입니다. my number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상에 공간이 점유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다 100이라는 값을 기록을 해요. 물론 이진수로 바꿔서 기록되겠죠. 콘솔.로그에다가 요 my number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시킨 겁니다. 그럼 몇이 출력될까요? 100 저장했으니까 100 출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 맨 밑에 100이 나와요. 자, 여기서 코드라는 쓰다 보면 다 좋은데 이게 이렇게 이전 출력 내용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좀 출력 내용이 쌓이면은 보기 좀 어지러워지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다 같이 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을 들어가세요. 톱니바퀴 누르고 설정 들어가세요. 자, 검색어에서 코드 러너라고 검색하시고요. 요거 체크하세요. 클리어 프리비우스 아웃풋. 이전 출력 내용 지우기. 요거 체크하시면 이전 출력된 내용을 지우고 새로 출력을 해줘요. 클리어 프리비우스 아웃풋. 요거 출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HTML도 저장 안 하면 반영 안 되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저장 안 하면 실행 결과 반영 안 돼요. 근데 저장을 안 하고 Alt Ctrl N 단축키만 누르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크롤 조금 내리셔서 요거 하나 체크 더 하시죠. Save all files before run. 실행하기 전에 모든 파일 자동 저장입니다.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따로 안 누르셔도 돼요. 네, 요거 두 개만 체크하실 때요. 나머지는 별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코드요. my number 2 라고 선언하면서 값을 바로 대입했죠? 이렇게 쪼개서 하시나 합쳐서 하시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코드 드래그하고 실행하면은 딱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자, my number 2에 12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456이라고 값을 바꿔서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는 한 번 만들어진 변수를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만 드래그하면 될까요? 얘만 드래그하면은 요것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코드는 하나도 안 봐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값을 바꾼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3번은 2번이랑 같이 드래그 하셔야겠죠. 그래야 변수를 만들고 1, 2, 3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4, 5, 6으로 바꿔서 출력하죠. 이렇게요. 자, my number 3. 이 코드 러너가 실행하는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다른 파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복붙해서 실행을 해요. 코드 러너의 실행 원리가 여기를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temp 코드러너 파일.js라는 이름의 파일을 임시로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복붙해요. 그래서 걔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연계가 돼야 된다면, 앞 코드랑 연계가 돼야 된다면 같이 드래그 하셔야겠죠. 자, 여기 밑에 보세요. my_3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할당도 했죠. 그 밑에 똑같은 변수를 다시 선언해서 해요. 이게 바라는 키워드를 쓰면 문제가 안 돼요. 에러 없이 실행되죠. 자, 원칙적으로 한 번 선언한 변수는 재선언이 불가능한데 자바스크립트의 전역 변수는 재선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 때문에 바사 키워드에 쓰는 키워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역 변수 볼게요. 바만 let으로 바꾸면 돼요. 똑같이 선언하고 100 저장하고 출력했죠? 밑에 선언과 할당 통합. 자, 그 다음에 아까 중복 선언 my_3에다 1이라고 저장하고 선언 또 했죠? 이게 키워드가 바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let으로 들어가면 에러 나요. 자, identifier my_3 has already been declared. 그러니까 my_3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에러 메시지에 문제 원인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꼭 무슨 말인지 짚고 넘어가세요. 코딩 습득이 제일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에러 메시지, 에러 났네? 내용 파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에러 났다고 해서 예제 코드랑 틀린 그림 찾기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린 요 실습 자료랑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은 아무리 오래 공부하셔봐야 의미 없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원인을 꼭 짚고 넘어가세요. 여기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벌써 이거 잘못됐다고 빨간 줄로 밑줄 그어주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깔았던 ESLint예요. 이 기능이. 자, 요거 두 개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3번 상수부터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내용 지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빌드업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정리 끝나시면은 이제 바로 퇴실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